2026년 3월 2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 하나가 입국장을 걸어 나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그를 비춥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마약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국내에 공범이 있습니까? 남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박광열, 48세.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사탕수수 밭에서 살해하고 현지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 안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한국 전역에 마약을 유통한 남자. 9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마약왕 박광열이 드디어 한국에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제도생에서는 이 뉴스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모든 언론이 마약왕 잡았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째, 왜 하필 지금인가? 9년간 못 잡은 사람을 갑자기 3주 만에 데려왔다? 정치적 타이밍에 대한 의문입니다. 둘째, 한국은 왜 마약 프리미엄 국가가 됐는가? 전 세계 마약 공급 지도위에서 한국의 위치를 짚어봐야 합니다. 셋째, 트럼프의 마약 전쟁이 왜 한국에는 재앙인가? 미국이 문을 걸어 잠글수록 마약은 한국으로 밀려옵니다. 넷째, 검찰청이 사라지는 나라에서 마약 수사는 누가 하는가? 수사 시스템 공백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정말 마약과의 전쟁에 의지가 있는가? 외국 첩보기관이 정보를 줘야 겨우 단속하는 나라, 이게 정상인가요? 팩트를 먼저 정리합시다. 박광열의 송환 경위를 시간순으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박광열이 필리핀에서 처음 체포된 것은 2016년입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수차례 송환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박광열은 그 사이 2차례나 탈옥을 시도했고 교도소 안에서 텔레그램 채널 전 세계를 운영하며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코카인 등 세상에 존재하는 마약은 전부 다 취급한다고 공공연히 광고하며 장사를 해왔습니다. 매달 수익이 10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안 되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일 필리핀 국빈 방문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하자 불과 3주 만에 뚝딱 송환이 됩니다. 초고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가동되고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움직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송환 직후 자신의 X, 옛 트위터에 대한민국 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라고 적었고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에게 한국, 필리핀 우정과 정의를 위한 협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법정의의 실현인지 아니면 정치적 타이밍의 산물인지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에서 요청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 정부들은 왜 이걸 안 했을까요?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반대로 현 정부는 왜 이 시점에 이것을 한 것인지 정부 공식 설명은 박 씨의 범행을 방치할 경우 사법정의 훼손에 더해 다른 해외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 범죄가 우려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도생은 다른 맥락도 함께 봐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마약 문제가 사회적 하시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상징적 성과가 필요했을 수 있다는 점. 둘째, 검찰청 폐지를 3월 21일에 확정한 직후라는 점. 검찰 없어도 마약 수사 잘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최근 세관 마약 연루 의혹, 합수단 수사가 2월 26일 종결되면서 마약 단속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시점이라는 점. 송환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벤트성 성과 뒤에 구조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시야를 한국 밖으로 넓혀봅시다. 왜 전 세계의 마약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글로벌 마약 공급 지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세계 코카인의 절대적 생산지는 남미 3국,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코카잎을 재배하고 이를 코카인으로 정제합니다. 이 코카인은 멕시코 카르텔의 유통망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날로아 카르텔, 그리고 올해 2월 수장 엘멘초가 사살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약칭 CJNG입니다. 이 카르텔들은 RPG를 쏘고 장갑차를 모는 준군사 조직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코카인이 한국에 도달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남미에서 해상으로 출발해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무역선에 은닉됩니다. 부산항과 강릉 옥계항이 주요 경유지입니다. 2025년 5월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 시가 3천억 원, 같은 해 4월 옥계항에서 코카인 1.6톤, 시가 8,450억 원이 적발됐습니다. 인프라가 뛰어난 한국의 항구가 아시아 마약 유통의 환승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남아시아의 골든 트라이앵글, 태국, 라오스, 미얀마 접경지대는 수십 년간 세계적인 마약 생산지였습니다. 원래 양귀비에서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했지만
지금은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 주력 상품입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생산 유통 거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인편, 사람을 운반책으로 이용,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으로 유입됩니다. 가광열의 전 세계 네트워크도 바로 이 동남아 루트 위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이 주목하는 새로운 위협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접경에 황금의 초승달지대, 영어로 골든 크레센트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세계 최대의 양귀비 헤로인 생산지였던 이곳에서 최근 필로폰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약 원료의 핵심 공급원으로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화학 공장들은 펜타닐의 전구체, 원료 물질을 생산해 멕시코 카르텔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전구체가 멕시코에서 펜타닐로 합성되어 미국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명분이 바로 이것이고 미중 정상회담의 협상 카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왜 이 모든 루트가 한국을 향하고 있느냐? 경제학의 원칙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UNODC 자료를 보면 필로폰 1개당 가격이 태국에서는 약 13달러, 미국에서는 44달러입니다. 한국에서는 263에서 450달러입니다. 동남아의 20배, 미국의 10배, 가상화폐 시장에서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이 마약 시장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왜 한국의 마약 가격이 이렇게 높은가? 그동안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 아래 유통이 제한적이었고 공급이 적으니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가격이 역설적으로 국제 마약 조직에게는 한국에 팔면 대박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국정원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마약 가격대가 형성된 한국이 국제마약 조직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가격 차익거래, arbitrage라 부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태국에서 13달러에 사서 한국에서 450달러에 파는 겁니다. 마진율 3000%. 이 정도 수익률이면 국제마약 카르텔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카르텔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닙니다. 고가 소비 시장입니다. 돈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밀수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카펫에 액상 필로폰을 흡착시키거나 진공 포장된 차에 합성 마약 야바를 은닉하거나 DIOR 상자에 코카인을 넣는 식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마약 전쟁을 경제도생의 시각으로 들여다봅시다. 이것이 왜 한국 문제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마약, 특히 합성 마약 펜타닐과의 전쟁을 최우선 안보 의제로 삼았습니다. 이 전쟁의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2025년 1월 취임 직후 미국 국무부가 중남미 8개 카르텔을 외국 테러 단체 영어 약칭 FTO로 지정합니다. 시날로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등이 포함됩니다. 마약 조직을 테러 조직과 같은 급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2025년 2월 중국의 펜타닐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차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마약 문제를 무역전쟁의 카드로 사용한 것이죠. 2025년 5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으로 펜타닐 300만 정을 압수합니다. 2025년 11월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카리브해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서고 멕시코에서도 마약 소탕 군사작전을 검토합니다. 2025년 12월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 영어 약칭 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범주에 합성마약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조치입니다. 2026년 2월 멕시코, 미국 공조작전으로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 엘 멘초가 사살됩니다. 현상금 217억 원이 걸려있던 인물입니다. 2016년 3월 7일 트럼프가 중남미 17개국과 함께 미주의 방패, 영어 명칭 Shield of the Americas를 출범시킵니다. 미군 주도의 공동 군사력을 동원해 카르텔에 대응하겠다는 다자간 안보기구입니다. 에콰도르에서는 즉시 작전이 실행돼 카르텔 남자급 인물들이 줄줄이 검거됐고 에콰도르 정부는 조직에 약 1천억 원의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경제학의 핵심 개념 하나를 꺼내야 합니다. 풍선 효과. 경제학에서 발룬 이펙트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한 지역의 단속을 강화하면 마약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현상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멕시코 국경을 강화하고 카리브해를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중남미 전역에 미주의 방패를 펼치면 마약은 어디로 갈까요? 단속이 느슨한 곳, 가격이 높은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한국입니다. 숫자로 확인됩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 국경에서 적발된 마약은 전년 동기 대비 800% 폭증했습니다. 미국발 마약류 적발량은 285% 증가했습니다. 관세청의 2025년 연간 적발량은 3,318kg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관세청, 국정원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 단속 강화에 따른 풍선 효과를 공식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마약 전쟁은 미국에게는 성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미국이 코카인 유통 경로를 틀어막으면 중남미 카르텔은 아시아로 눈을 돌립니다. 한국의 인프라 좋은 항구, 높은 마약 가격,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경 단속,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이 마약 물류 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트럼프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펜타닐 전구체 차단 약속을 받아내고 펜타닐 관세를 인하해주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으로 향하는 펜타닐을 줄이는 것이지 아시아로 향하는 마약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은 잔류 피해를 떠안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미주의 방패 같은 다자틀에 한국도 참여하거나 최소한 아시아 버전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정원이 2024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과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를 발족한 것은 그 첫걸음이지만 트럼프 마약 전쟁의 속도와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5년 4월 강릉 옥계항 외국 무역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배에서 DIOR라고 적힌 상자들 속에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 약 1.6톤이 발견됩니다. 시가 약 8,450억 원, 5,1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역대 국내 최대 마약 적발량입니다. 이 적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미국 FBI의 첩보였습니다. FBI가 이 배를 수색하라고 정보를 줬고 우리 세관과 해양경찰이 수색에 나선 겁니다. 마침 기상 악화로 배가 옥계항에 오래 정박하는 바람에 수색할 시간이 확보됐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국적선원 A씨는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1.6톤을 건네받았고 그 대가로 400만 페소, 하나 약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해, 우리 항구에 1조 원어치 코카인을 실은 배가 들어왔는데 우리 수사기관은 몰랐습니다. 미국이 전화해서 거기 있는 배 좀 뒤져봐 라고 말해준 겁니다. 관세청 통계입니다. 2025년 한 해 국경 단계 적발 마약 1,256건, 3,318kg, 유입 경로는 국제 우편이 45%, 226건, 특송화물이 28%, 143건, 여행자 26%, 129건, 일반 화물 1%, 3건. 그런데 대규모 적발은 거의 외국 첩보에 의존했습니다. 적발된 양이 늘어난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적발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마약 적발률은 유통량의 10에서 20% 수준으로 추정합니다. 2025년에 3,318kg을 잡았다면 실제로는 그 5배에서 10배가 국내에 들어왔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스스로 발견해서 잡은 게 아니라 남이 알려줘서 잡은 것. 이것은 우리 자체 정보 역량과 단속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마약 수사의 핵심 축이었던 검찰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2026년 3월 21일, 불과 나흘 전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 대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신설됩니다. 검사는 이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소와 재판만 전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는 검찰이 가장 잘하던 영역 중 하나였습니다. 2020년 9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마약 직접 수사 범위가 500만 원 이상의 마약 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대폭 축소됩니다. 그 직후부터 마약 사범이 급증합니다. 2022년 9월 법령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 범위가 다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검찰 마약 수사 기능 회복 후 직접 구속이 2배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이 입건한 마약 사범 수는 39.6%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정부는 검찰을 주축으로 마약 범죄 합동수사단, 마약 합수본을 출범시킵니다. 마약이 심각한 이 검찰의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12월 검찰청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을 없앤다? 중앙일보는 이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 모순을 인정했습니다. 2025년 12월 19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꽤 있다. 수사 기소 분리 문제로 꼬여 있다. 그리고 마약 수사 전담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검찰과 경찰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 하나의 조직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한번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마약 수사를 위해 검찰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마약광을 전격 송환시켜서
마약과의 전쟁의 진심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검찰청이 2016년 10월에 사라지면 현재의 마약합수본도 법적 근거를 잃습니다. 중수청이 마약 수사를 이어받는다고 하지만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수사 노하우 이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수사 공백을 누가 채우느냐 관세청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상실하면 마약 밀수 적발로 수행하는 통제 배달 수사, 적발된 마약을 일부러 유통시켜 상선까지 추적하는 기법에 법적 공백이 생깁니다. 대통령이 말한 마약수사 독립관청이 신설되려면 법안 마련, 국회 통과, 조직 구성, 인력 채용까지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검찰청은 없어지고 마약은 계속 들어옵니다. 트럼프의 마약 전쟁으로 풍선 효과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차가 바로 대한민국 마약 단속의 가장 위험한 구멍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박탈을 주도하면서 마약 수사 예산을 삭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없어지면 마약 수사 공백이 생긴다고 비판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마약 수사 축소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마약 수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진심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에는 마약 단속국 DEA라는 독립기관이 있습니다. 직원 1만 명 이상, 연간 예산 3조 원 이상. 한국에는 이에 해당하는 전담기구가 없습니다. 검찰에도 있었고, 경찰에도 있었고, 관세청에도 있었고, 해양경찰에도 있었지만 하나로 통합된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수사 지휘체계도 분산되어 있고 대통령이 하나의 조직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한 지 석 달이 지났고 아직 법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제도생의 본령으로 들어갑니다. 마약 문제를 경제로 읽어보겠습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약 19.8%로 추정됩니다. 선진국 평균 5에서 10%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200조 원에서 300조 원 사이. 이 돈에는 세금이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마약 경제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레이어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공급 사슬입니다. 중남미 카르텔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해상 운송을 통해 한국 항만에 도착합니다. 필로폰은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을 탑니다. 새롭게 황금의 초승달 지대에서도 유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광렬의 전 세계 네트워크는 교도소에서도 매달 1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추정이 있을 만큼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통 플랫폼의 변화입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이 3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내 다크웹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6만 명 이상이고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고 던지기 방식으로 수령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금 세탁과 역류입니다. 마약으로 번 돈은 가상자산, 해외 송금,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됩니다. 이 돈이 부동산, 유흥업, 합법적 사업체에 재투자됩니다. 지하경제의 돈이 지상경제로 올라오는 순간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합니다. 2024년 한 해 다크웹 생태계로 흘러든 가상자산 규모가 약 26억 달러, 한화 약 3조 4,700억 원에 달합니다. 2024년 단속 마약사범 23,012명, 2년 연속 2만 명대, 2025년 9월까지 17,726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20에서 30대가 60% 이상, 의사 마약사범이 400명에 육박해 역대 최다, 외국인 마약사범 3,232명으로 역대 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비용,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생산성 저하, 경제학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 네거티브 엑스터널리티라고 합니다. 마약 경제가 커질수록 지상 경제가 지불해야 할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모든 퍼즐을 맞춰봅시다. 대한민국 마약 위기의 전체 그림입니다. 외부 환경. 트럼프의 마약 전쟁으로 중남미 카르텔이 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주의 방패가 강화될수록 풍선 효과로 한국 유입이 늘어납니다. 중국 멕시코 펜타닐 공급망은 미국을 향했지만 그 여파는 동아시아 전체에 미칩니다. 내부 구조. 한국의 마약 가격은 동남아의 20배, 미국의 10배. 이 김치 프리미엄이 카르텔의 한국 타겟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다크웹 가상자산 인프라 위에서 유통이 은밀하게 확산 중입니다. 수사체계. 검찰청 폐지로 마약 수사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고 독립관청은 아직 구상 단계입니다. 정보 주권은 부재하고 대형 적발은 FBI 첩보에 의존합니다. 여야 모두 마약 수사 시스템 구축에 진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도생은 5가지 처방을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판 DEA를 서둘러 만들어야 합니다. 마약 수사 독립관청. 대통령이 12월에 필요성을 인정했으면
100일 안에 법안을 내놓으십시오. 검찰청이 10월에 사라지기 전에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수사 기소 정보가 하나의 지휘 체계 아래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아시아판 미주의 방패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를 확대 강화하고 미국 DEA와의 직접적 정보 공유 채널을 열어야 합니다. FBI가 알려줘야 잡는 구조가 아니라 실시간 공동 추적이 가능한 체계여야 합니다. 셋째, 마약 김치 프리미엄을 깨야 합니다. 이것은 가격을 낮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적발 확률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밀수의 기대 수익률보다 적발 리스크가 높아지면 카르텔에게 한국은 비싸지만 위험한 시장이 됩니다. 항만 전수 검색, AI 물류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기술, 132억 원 3년짜리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 안보 예산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다크웹과 가상자산 추적 역량을 국가 인프라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시작한다는 130억 원 규모의 시스템 개발은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 규모에 비하면 한 자릿수가 다릅니다. 다섯째, 수요 측면에 대한 대응입니다. 20에서 30대가 60%를 차지하는 현실. 처벌보다 치료, 단속보다 예방에도 동등한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인프라, 중독치료 시스템, 교육. 이것도 경제적 투자입니다. 오늘 아침 박광열은 경기 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습니다. 이제 그의 국내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가 유통한 마약의 경로, 공범, 범죄 수익,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정부는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열 한 명이 감옥에 들어가도 텔레그램에는 내일 또 다른 전 세계가 등장할 것입니다. 옥계항에서 코카인 2톤을 잡아도 부산항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FBI가 전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배를 그냥 보내줬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펜타닐을 대량 살상 무기로 지정하고 17개국 군사연합까지 만들어 카르텔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부산물이 지금 한국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검찰청을 없애면서 마약 수사 독립기구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마약왕 한 명 송환을 성과로 내세우면서 시스템은 공백 상태입니다. 마약은 더 이상 뒷골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텔레그램 안에 있고 비트코인 지갑 안에 있고 우리 아이들의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GDP 바깥에서, 세금 장부 바깥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산에서 출발한 코카인이 멕시코 카르텔의 손을 거쳐 페루 앞바다에서 무역선에 실리고 태평양을 건너 강릉 옥계항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우리 정부가 마약 수사 독립기구 법안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깁니다. 마약왕 송환은 시작이어야지 성과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경제도생. 오늘도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을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나라의 경제와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